병든 남편을 간호하러 병원에 갔다. 남편이 잠든 사이 당직 간호사가 조용히 내게 쪽지를 건넸다. 오지 마세요. 어젯밤 CCTV를 확인해 보세요. 나는 수술 동의서를 바로 찢어버리고 치료를 포기했다. 소독약 냄새가 마치 병원 벽 전체에 스며들어 내 모든 모공 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남편 강준우의 병상 곁에 앉아 약기운에 깊이 잠들어 평온해 보이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췌장암 말기라는 네 글자는 지난 석 달간 거대한 바위처럼 우리 가족을 짓눌러 숨막히게 했다. 그를 치료하기 위해 집안의 저축은 물처럼 흘러나갔다. 나는 예물로 받았던 금부치까지 몰래 팔았다. 친구들은 모두 진아야, 너 정말 고생이 많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10년간 사랑한 사람이 저기 누워있는 것을 보면 어떤 고생이든 이를 악물고 삼켜야만 했다. 밤이 깊어지자 복도의 불빛이 어둑해졌다. 나는 따뜻한 물수건을 짜서 조용히 그의 손을 닦아주었다. 바로 이 손이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겨우 들어올려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해주던 손이었다. 가슴이 시큰해져 서둘러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억지로 참았다. 울면 안 된다. 적어도 그의 앞에서는. 문 밖에서 아주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야간 당직 간호사가 회진을 도는 소리였다. 고개를 드니 젊은 남자 간호사 한 명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모니터를 확인하고 수액줄을 점검했다. 그의 움직임은 매우 조심스러웠고 차트를 기록할 때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병실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달간 이 간호사들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이었다. 기록을 마친 간호사는 바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침대 발치에 서서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침대 머리맡 모니터 화면을 살짝 가렸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울 정도로 낮았다. 진아 언니, 강준우 환자분은 약 기운 때문에 새벽까지 푹 주무실 거예요. 언니도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세요. 고맙다고 말하려는 순간 내 손바닥 안으로 차갑고 빳빳한 작은 무언가가 쑥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다. 접힌 작은 종이 조각 같은 감촉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박서준 간호사의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지만 그의 두 눈만은 나를 빠르고 강렬하게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절박함, 심지어 한 가닥의 연민마저 서려 있었다. 그러고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병실을 나갔다. 고무 밑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는 복도 끝으로 금세 사라졌다. 나는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안의 종이 조각은 뜨겁게 달궈진 숯덩이 같았다. 병실에는 기계의 규칙적인 삐삐 소리와 준우의 약간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이게 뭘까? 약 복용 알림? 주의사항? 아니, 그런 거라면 대놓고 말하면 될 일이다. 왜 몰래, 왜 그런 눈빛으로?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땀으로 축축해진 손바닥을 천천히 폈다. 당직 기록지에서 찢어낸 듯한 가장자리가 거친 종이 쪽지였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거기에는 다급하게 쓴 듯한 몇 줄의 휘갈긴 글씨가 있었다. 진아 언니, 저 한 번만 믿으세요. 내일은 오지 마세요. 핑계를 대고 외출해서 간호사실 맞은편 환자 상담실로 가세요. 창가 쪽 컴퓨터, 비밀번호는 307,307입니다. 어젯밤, 그러니까 강준우 환자가 상처가 아프다며 집에 진통제 가지러 보냈던 그 시간 동안의 3층 서쪽 복도와 307호 병실 앞 CCTV 영상을 돌려보세요. 다 보고 나면 아무것도 묻지도 말하지도 마세요. 자신을 보호하세요. 쪽지 마지막에는 박서준이라는 이름이 날아갈 듯 쓰여 있었다. 어젯밤 상처가 아프다고 진통제를 가지러? 기억난다. 어젯밤 8시쯤 준우가 갑자기 상처가 너무 아프다며 진통 펌프로는 안 듣는다고 했다. 집에 있던 강력 진통제가 마침 다 떨어졌고 그는 병원에서 주는 건 약하다며 빨리 다녀오라고 재촉했다. 나는 내 부주의를 탓하며 서둘러 택시를 타고 집에 다녀왔다.
왕복하는데 거의 1시간 반이 걸렸다.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많이 나아진 듯 보였다. 간호사가 와서 약을 좀 더 줬다고 했다. 그런데 쪽지는 하필 내가 없던 그 시간을, 하필 그의 병실 앞 CCTV를 확인하라고 한다. 오한이 예고 없이 발끝에서부터 솟아올라 순식간에 등골을 타고 번졌다. 나는 쪽지를 세게 움켜쥐었다. 손톱 끝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다. 고개를 돌려 침대에서 평온하게 잠든 준우를 보았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뭔가 불편한 꿈이라도 꾸는 듯했다. 10년을 봐온 얼굴이 창백한 불빛 아래서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왜 생면부지의 야간 간호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쪽지를 건넨 걸까? CCTV에 도대체 뭐가 있기에 그가 내가 반드시 봐야 하지만 차마 말로는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신을 보호하라니 무엇으로부터? 수만 가지 물음표가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관자놀이를 쿵쿵 울렸다. 더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조심스럽게 일어서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병실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깊은 밤의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비상구의 녹색 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간호사실 맞은편에 정말로 환자 상담실이 있었다. 문은 닫혀 있고 창문 너머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청근은 될 듯한 쪽지를 손에 쥔 채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가지 않으면 나는 지난 석 달처럼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계속하며 내일이 없을지도 모르는 남편 곁을 지키고 자기 연민과 피로감에 젖어 살아갈 수 있다. 가면 나는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운 준우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떠밀리듯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그 어두운 상담실을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단단해 보이지만 실은 이미 균열로 가득한 내 삶 위를 밟는 것 같았다. 알고 있었다. 어떤 것들은 한번 보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담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몸을 숨기듯 들어가 벽에 스위치를 더듬었다. 가장 안쪽에 작은 스탠드 등만 켰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창가 컴퓨터의 윤곽을 겨우 비췄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쿵쿵 울렸다. 간호사의 쪽지에 적힌 컴퓨터를 찾아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내 얼굴을 차갑게 비쳤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시스템은 순순히 열렸다. 병원 내부 CCTV 시스템 프로그램을 찾아냈다. 마우스를 쥔 손가락이 떨렸다. 재생 모듈을 클릭하고 날짜와 3층 서쪽, 그리고 밤 8시부터 9시 반까지의 시간대를 찾았다. 복도 CCTV 화면이 나타났다. 흑백 영상은 화질이 썩 좋지 않았지만 사람의 윤곽과 움직임을 알아보는 데는 충분했다. 진행바를 움직여 시간을 8시 10분으로 맞췄다. 화면 속에 내가 307호에서 황급히 나와 가방을 뒤지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약을 가지러 집에 갈 때였다. 복도는 잠시 비어 있었다. 그리고 8시 15분.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이 엘리베이터에서 나타났다. 내가 함께 사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손에는 보온병을 든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307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내 절친 이수민이었다. 우리는 7, 8년을 알고 지낸 무엇이든 털어놓는 사이였다. 지난 석 달간 그녀는 병원에 자주 와서 밥을 가져다 주고 내 말벗이 되어 주었다. 내가 가장 믿고 고마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가 307호 문 앞에 멈춰서는 것을 보았다. 노크조차 하지 않고 그저 문을 살짝 밀자 틈이 벌어졌다. 그녀는 몸을 옆으로 돌려 쏙 들어갔고 문은 등 뒤에서 닫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여전히 한 가닥 어리석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나 대신 준우를 돌봐주러 온 걸 거야. 내가 약 가지러 가서 불안해할까 봐 와본 거겠지. 그래, 분명 그럴 거야.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눈이 뻑뻑하고 시렸다. 시간은 1분 1초 흘러갔다. 병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8시 20분, 8시 30분, 8시 40분. 그녀는 무려 25분이나 안에 있었다. 병문안 치고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긴 시간이었다. 내가 없고 남편이 잠들어 있다면 물건만 두고 가거나 내게 전화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구시정각. 드디어 병실 문이 열렸다. 먼저 나온 것은 수민이었다. 그녀는 카메라에 등을 보인 채 병실 안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웃으며 무언가 말하는 듯 했다. 그리고 나서야 밖으로 나와 문을 살며시 닫았다. 그녀는 바로 떠나지 않고 문 앞에 서서 작은 가방에서 쿠션 팩트와 거울을 꺼내 복도의 희미한 불빛에 비춰보며 꼼꼼하게 립스틱을 고쳤다. 그 모습은 너무나 여유로웠고 심지어 나른한 매력마저 풍겼다. 중병에 걸린 친구의 남편을 문병 온 사람의 무겁거나 서두르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화장품을 챙겨 넣은 그녀는 그제야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얼굴에는 채 가시지 않은 홍조와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 미소가 내 눈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즉시 카메라 앵글을 바꿨다. 병실 문 위쪽, 다른 각도의 카메라라면 문이 열렸을 때 안의 일부가 보일 터였다. 시간을 수민이 막 나오던 순간으로 되돌려 재생 속도를 늦췄다. 문이 열리고 수민이 옆으로 나오는 순간 점점 좁아지는 문틈 사이로 고통 때문에 기력이 없어야 할 준우가 침대 머리에 반쯤 기대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비록 흑백 화면의 한 귀퉁이였지만 나는 그가 문 쪽으로 손을 뻗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수민의 손은 마치 그의 손에서 막 떨어진 듯 했다. 이어서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찰나에 나는 준우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문 쪽을 향해 선명한 입모양을 만들었다. 내 호흡이 순간 타섰다. 그 입모양.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가 수없이 다정하고 장난스럽게 내 친구 수민을 부르던 애칭. 미나야. 수민이 아니었다. 미나야였다. 쾅 하고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얼음 조각처럼 얼어붙었다가 다시 맹렬히 끓어올라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나는 정지된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 문틈, 그 입모양, 그리고 화장을 고치던 수민의 그 눈부신 미소. 그렇구나. 어젯밤의 극심한 통증, 나를 재촉해 약을 가지러 보낸 것은 그녀가 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 1시간 반 동안 나는 바보처럼 깊은 밤의 거리를 헤매며 그가 아파서 견디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들은 내가 비싼 병원비를 대는 이 병실에서 내가 매일 닦고 정리하는 이 침대 위에서 무슨 짓을 한 걸까? 역겨웠다. 산더미 같은 메스꺼움이 위장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왔다. 입을 틀어막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토했을 것이다. 얼음장 같은 분노가 뒤따라왔다. 독사처럼 심장을 옥죄며 숨막히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지난 석 달간의 분주함과 피로, 집안의 돈을 모두 쏟아부었던 망설임 없던 마음, 밤낮으로 깊이 잠들지 못했던 걱정, 그리고 내게 한숨을 쉬며 마음 굳게 먹어라, 최선을 다하면 됐다라고 말하던 친척과 친구들의 얼굴까지. 모든 것이 가장 악독한 조롱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웃음거리였다. 병든 남편과 다정한 절친이 한패가 되어 손바닥 위에서 놀려먹은 천하의 웃음거리. 나는 화면에 정지된 병 때문에 야위어 내가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준우의 얼굴을 보았다. 지금 그 얼굴은 그저 끔찍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췌장암 말기, 극심한 고통, 위독한 생명. 정말 그랬다면 그가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내 절친과 병실에서 30분 가까이 단둘이 있으며 다정하게 애칭을 부를 기력과 신칭이 있었을까? 더 끔찍한 생각이 얼음 송곳처럼 뇌리를 파고들었다. 그의 병은 도대체 얼마나 진짜고 얼마나 가짜일까? 지난 석 달간 그 비쌌던, 심지어 해외에서 따로 구해와야 했던 비급여 약들, 상황이 좋지 않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던 의사의 한숨, 때로는 격렬했다가 때로는 신기하게 가라앉던 그의 통증. 도대체 어디까지가 나를 향한 연기였을까? 박서준 간호사의 쪽지. 자신을 보호하라는 그 한마디가 경종처럼 귓가에서 울렸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보았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무언가를 보았기에 이런 방식으로 내게 경고한 것이다. 나는 CCTV 화면을 끄고 검색 기록을 삭제하고 컴퓨터를 껐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어둠 속에 앉아있자니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오직 손만이 제멋대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에 그 숨 막히는 충격과 메스꺼움이 지나가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떠올랐다. 쓰러질 수 없다. 적어도 여기서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텼다. 307호 병실 문 앞으로 돌아가 문에 달린 작은 유리를 통해 침대에 잠들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한때의 사랑과 안타까움은 이제 얼어붙어 산산조각 났고 하늘을 뒤덮는 증오와 극도로 맑은 냉정함만이 남았다. 나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복도 끝 화장실로 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물로 몇 번이고 얼굴을 씻었다. 고개를 들자 거울 속에는 핏기 없이 창백하고 눈에는 핏발이 선. 그러나 그 눈빛만은 지금껏 본 적 없이 차갑고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서진아. 나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저들이 무대를 다 차려놨네. 주연, 조연 역할까지 다 맡았고 너, 이 순진에 빠진 들러리는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어. 얼굴에 물기를 닦고 나는 거울을 보며 지난 석 달과 똑같은 피로와 걱정이 섞인 표정을 천천히 지어 보였다. 그리고 등을 곧게 폈다.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병사처럼 소독약 냄새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그 병실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병실로 돌아오니 준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나는 원래 앉았던 의자에 앉아 그의 얼굴, 침대 머리맡에 모니터, 그리고 아직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수액병을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소독약 냄새에 역겨운 달콤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수민의 향수 냄새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병실 공기 속에 지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는 척했다. 손가락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다. 지난 석 달간 이상했던 모든 점들을 채로 거르듯 거슬러 올라갔다. 준우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석 달 전 건강검진 후 재검사에서였다. 결과지는 그가 직접 가져왔다. 잿빛 얼굴로 췌장암, 악성 종양 가능성 높음이라고 쓰인 결과지를 내게 건넬 때 손을 떨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그를 붙잡고 울었다. 오히려 그는 내 등을 두드리며 괜찮다고 위로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확진부터 이 사립병원에 입원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빨랐다. 주치의는 수민이 소개해줬다. 그녀의 먼 친척의 친구인데 아주 권위 있는 의사라고 했다. 나는 그때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이런 절친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했다. 준우는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진아야,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목숨은 하나뿐이야. 너한테 짐이 되기 싫지만 나 정말 살고 싶어. 나는 두말 없이 우리의 예금, 펀드, 심지어 내 결혼 전 명의로 된 작은 오피스텔까지 부동산에 내놓았다. 병원비를 낼 때마다 준우가 청구서를 내밀었고 나는 돈도 아까웠지만 그가 더 안쓰러워 어떻게든 돈을 마련했다. 그는 때때로 기운 없는 목소리로 어떤 수입약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나는 매번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한테 좋다면 뭐든 다 팔아서라도 쓸게. 그의 회사 동료나 우리 공동의 친구들이 병문안을 오면 그는 유난히 쇠약한 모습을 보였다. 힘없는 목소리로 내 손을 꼭 잡고 사람들에게 우리 진아가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모두가 나를 현모양처라고 칭찬했고 준우는 복이 많다고 했다. 그리고는 불행을 만난 우리를 동정했다. 수미는 가장 자주 찾아왔다. 죽을 끓여오고 물을 가져다주고 내 말벗이 되어주었다. 내가 급한 일이 생기면 그녀는 자청해서 잠시 준우를 돌봐주겠다고 했다. 그때 나는 그녀를 얼마나 믿었던가.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주는 친구라고 생각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수민이 올 때마다 준우의 컨디션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친구가 와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다. 한 번은 내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는데 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우는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있었고 수미는 조용히 사과를 깎고 있었다. 나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고 웃어넘겼다. 휴대폰 화면 불빛이 내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나는 녹음 기능을 켜고 휴대폰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살짝 올려두었다. 눈에 띄지 않는 마이크 구멍만 드러나게. 그리고 평소처럼 수건을 들고 화장실로 뜨거운 물을 받으러 갔다. 콸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거울 속 나를 보았다. 눈빛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서진아, 너도 연기해야 해. 저들보다 더 잘해야 해. 다음 날 오전, 준우가 잠에서 깼다. 여전히 쇠약해 보였다. 그는 나를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진아야, 어젯밤에 잘 못 잤구나. 눈 밑이 춘하네. 익숙한 걱정의 말투였다. 나는 따뜻한 물에 적신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그의 입술을 축여주었다. 증오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시선을 내렸다. 괜찮아. 그냥 당신 걱정돼서 새벽에 잠을 좀 설쳤어. 나는 심지어 가볍게 한숨까지 쉬며 적절한 피로와 근심을 말투에 실었다. 준우 씨, 어제 간호사가 다음 치료비 선납해야 한다고 또 얘기하더라. 엄마가 남겨주신 팔찌도 친구한테 가격 알아봐 달라고 했어. 준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약간 차가웠지만 힘은 환자답지 않았다. 고생이 많네. 내가 나으면 꼭 2배로 갚을게. 돈 문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힘겹게 생각하는 척했다. 김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볼게. 좀 더 저렴한 대체 약은 없는지,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 수는 없잖아. 얼마나 다정한가. CCTV를 보지 않았다면 나는 또 그의 이 애틋한 모습에 속아 넘어갈 뻔했다. 그는 지금 떠보는 것이다. 내 마지노선을. 그리고 짜낼 물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를. 바보 같은 소리마.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목소리는 메었고 눈가는 때맞춰 붉어졌다. 당신만 나을 수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그 팔찌 얼마 안 해. 당신은 치료에만 전념해. 그는 나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그의 눈빛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만족감이 스쳤다가 이내 쇠약한 표정 뒤로 숨었다. 어제 수민이 왔었나? 잠결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심장이 덜컥했지만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의아한 듯 말했다. 수민이? 아니, 어젯밤엔 나랑 간호사밖에 없었는데 꿈 꿨나 보네. 나는 그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아. 하고는 눈을 감으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가.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라. 거짓말이다. 그는 수민이 왔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 나를 떠보는 것이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냉정함과 계산이라니. 어디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의식이 혼미한 말기암 환자의 모습이란 말인가. 오후에 예상대로 수민이 왔다. 정성껏 끓인 전복죽을 들고서 진아야 기운 좀 내. 너 너무 말랐어. 그녀는 다정하게 내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침대 곁으로 가 익숙한 말투로 말했다. 준우 오빠, 오늘 좀 어때? 내가 속 편한 거 좀 가져왔어. 준우는 눈을 뜨고 그녀에게 웃어 보였다. 많이 좋아졌어. 또 오느라 고생했네. 나는 그들 사이에 흐르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지켜보았다. 수민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이불깃을 여며주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조금도 거부하지 않는 준우의 모습을. 보통 친구, 아니 보통 절친과 그 남편 사이에 이런 기류가 흐를 수 있을까? 예전에는 눈이 멀어 이게 그냥 사이가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니. 수민아, 정말 고마워. 나는 수민을 끌어다 앉히며 고마운 척했다. 요즘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틴다. 아, 맞다. 저번에 김태현 선생님이 내 친척 친구라고 했지? 혹시 한 번만 더 물어봐 줄 수 있을까? 준우가 쓰는 그 수입 표적 항암제. 좀 더 싸게 구할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비슷한 효과의 국산 약이라도. 집안 사정이 정말 바닥이라서 나는 곤란하고 절박한 표정을 지었다. 수민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이내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위로했다. 진아야, 너무 걱정 마.
약은 함부로 바꾸면 안 돼. 김 선생님이 권위자시니까 그분이 정한 치료법이 준우 오빠한테 제일 맞는 걸 거야. 돈은 우리가 같이 어떻게든 마련해보자. 오빠 병은 지체하면 안 되잖아. 그녀는 말하며 준우를 쳐다봤고 두 사람은 아주 찰나의 시선을 교환했다. 그 눈빛은 결코 친구 사이의 위로가 아니었다. 암묵적인 확인에 가까웠다. 그래, 진아야. 준우가 때맞춰 기침을 두어 번 하며 쇠약하게 말을 받았다. 수민이 말이 맞아. 김 선생님은 책임감 강한 분이야.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나는 고개를 숙였다. 현실에 짓눌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척했다.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더 방법을 찾아볼게. 그들은 내가 돈 때문에, 그의 병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몰랐다. 내 마음속의 차가운 기계는 이미 최고 속도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병원비 청구서, 주치의 김태현과 이수민의 관계, 준우의 연기처럼 심해졌다 나아졌다 하는 병세. 그들 사이의 상식 밖의 친밀함과 눈빛 교환, 이 흩어진 점들이 내 머릿속에서 서서히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증거. 그의 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 그들이 짜고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증거. 그들의 더러운 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다. 물을 들어 병실을 나섰을 때 나는 간호사실 근처에서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는 박서준 간호사와 우연히 마주쳤다. 나는 다가가 크지 않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서준 간호사님, 남편 오늘 수액 차트 좀 다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오후에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혹시 무슨 변화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박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자 그의 눈에 무언가 알아차린 듯한 빛이 스쳤다. 그는 옆에 있던 차트철을 들어 준우의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언니, 보세요. 오늘 투약은 어제와 동일하고 용량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환자분 몸이 쇠약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피로 반응일 겁니다. 그는 말하면서 차트에 눈에 띄지 않는 비급여 약물 항목 코드 위를 펜촉으로 가볍게 두 번 톡톡 두드렸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차트철을 덮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알아들었다. 아, 투약은 같군요. 그럼 다행이네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나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나는 바로 병실로 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구석,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오랫동안 참아왔던 찬숨을 길게 내쉬었다. 박서준이 나를 돕고 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내게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 비싼 비급여 약들, 투약 기록, 재정적인 흐름, 이것들이 단서였다. 강준우, 이수민, 계속 연기해봐. 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며 생각했다. 그 안에는 이제 막 녹음이 시작된 파일이 있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이제 나야. 너희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 나를 속인 것, 전부 무릎 꿇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게 해줄게. 잔잔한 수면 아래 압류는 이미 며칠째 거세게 흐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매일 병원에 갔다. 눈가에는 적절한 근심과 피로를 담고서 가끔 준우의 정신이 좋을 때 어떻게 돈을 더 마련할지 상의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너를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은근슬쩍 예전에 언급했던 어떤 수입 면역 치료제가 병의 확산을 막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는 얘기를 흘렸다. 수미는 더 자주 찾아왔다. 때로는 하루에 2번씩 오기도 했다. 나에게 밥을 가져다 주고 교대해 준다는 명분이었다. 이제 내가 의식하고 보니 그녀와 준우 사이에 오가는 눈빛과 신체 접촉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고 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나는 그저 침묵하며 지켜볼 뿐이었다. 가끔 그들이 나를 볼 때면 때맞춰 고맙고 넋이 나간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치 남편의 병세에 대한 슬픔과 경제적 압박에 짓눌려 다른 것은 신경 쓸 겨를도 없는 것처럼. 박서준 간호사가 우연을 가장해 2번 더 힌트를 주었다. 한 번은 어떤 고가의 영양제 사용량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것이었고, 다른 한 번은 김태현 의사가 준우, 수민과 함께 의사 사무실에서 문을 닫고 꽤 오래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무심한 언급이었다.
나는 매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조각들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준비는 거의 끝났다. 적어도 첫 번째 파도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폭풍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날 오후 김태현 의사가 몇몇 인턴, 간호사와 함께 심각한 표정으로 병실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강준우 씨 보호자분. 김태현이 나를 보며 사무적이고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환자분의 최근 상태가 영상 검사상 국소적으로 병이 진행된 소견을 보입니다. 저희 전문가 팀에서 논의한 결과 가능한 한 빨리 중재적 시술을 통해 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속 치료를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준우는 때맞춰 앓는 소리를 내며 고통을 참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수미는 즉시 다가가 안타까운 듯 그의 손을 잡고 내게 초조하게 물었다. 진아야, 김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꼭 필요하다는 거잖아. 준우 오빠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는데. 김태현이 손에 든 서류를 내게 건넸다. 이건 시술 동의서와 비급여 항목 확인서입니다. 시술 자체에 위험 부담이 있지만 얻는 이익이 더 큽니다. 주로 이 항목들, 그는 서류의 긴 목록을 가리켰다. 모두 수입기기와 특수 소모품이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비용이 꽤 높은 편이라 보호자분의 서명 확인과 선납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종이 뭉치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의학 용어들과 그 뒤에 붙은 경악스러운 숫자들 위로 손가락을 스쳤다. 대충 더해봐도 수천만 원이었다. 지난 석 달간 이런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에 얼마나 많이 서명했던가. 나는 서류를 바로 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 김태현을 보았다. 김 선생님, 남편이 지금 통증이 심해진 게 이 국소적 진행 때문인가요? 이전에 쓰던 진통제는 이제 효과가 없는 건가요? 김태현은 안경을 고쳤었다. 암 치료 과정에서 병세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통증 악화는 그 증상 중 하나고요. 이번 중재적 시술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통증 완화입니다. 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투는 평온했다. 그럼 이 새로운 치료법을 고려하기 전에 김 선생님께서 준우 씨가 입원한 이후의 모든 상세한 투약 내역서, 검사 결과 원본, 그리고 각 비급여 항목의 비용 명세서와 영수증 사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 명세서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저희가 모르는 지원 정책은 없는지 아니면 중증질환 지원금 신청이라도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준우의 신음 소리가 빗었다. 수미는 준우의 손을 잡은 채 살짝 굳었다. 김태현의 얼굴에 걸려있던 사무적인 심각함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서진아 씨, 그 자료들은 모두 진료 기록에 있습니다. 보시려면 언제든 의사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 시급한 건 치료 방안을 결정하는 겁니다. 환자의 병은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진료 기록을 보는 것과 외부 기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완전한 명세서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죠. 나는 여전히 김태현을 쳐다보며 크지 않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선생님, 저는 보호자로서 돈이 한 푼 한 푼 어디에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이 큰 금액들은 더더욱요. 이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잖아요. 진아야. 준우가 몸을 일으키려는 듯 버둥거리며 고통과 불만이 뒤섞인 얼굴로 말했다. 어떻게 이 마당에 그런 걸 따지고 있어. 김 선생님이 우리를 속이기라도 하겠어. 나 이렇게 아픈데 너 나 치료 안 해주고 싶은 거야? 그의 말투에는 질책과 서운함이 가득했다. 연기가 일품이었다. 수민이 즉시 거들었다. 진아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준우 오빠가 저 지경인데 당연히 치료가 먼저지. 김 선생님은 전문가시고 그분이 정한 방법이 제일 좋은 걸 거야. 돈은 없다가도 생기지만 사람은 한 번 가면 끝이야. 나는 그들의 이중창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나는 준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오해받아 억울하면서도 꿋꿋한 표정을 지었다. 준우 씨, 내가 치료 안 해준다는 게 아니잖아. 당신을 치료해주고 싶으니까. 제일 좋은 걸로 해주고 싶으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야. 우리 집 재산 거의 다 썼어.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나는 다시 김태현을 보았다. 김 선생님, 저는 그냥 명세서를 달라는 겁니다. 이 요구가 규정에 어긋나나요? 김태현의 얼굴이 보기 싫게 굳어졌다. 규정은 규정이지만 보호자도 치료에 협조를 해야죠. 지금 서진아 씨처럼 나오시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준우의 어머니, 내 시어머니가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방 안 가득한 의사, 간호사들과 내 손에 들린 서류, 그리고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준우의 모습을 보고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일이야? 또, 진아야, 또 돈 문제니? 내가 말했지. 집을 팔아서라도 내 아들 치료해야 한다고. 사람이 다 모였다.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평온하게 말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준우 씨 새 시술을 해야 한대요.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투약이랑 비용 명세서를 좀 받아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좀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폭발했다. 나를 손가락질하며 쏘아붙이기 시작했다. 뭘 알아봐. 너 내 아들 잘 되는 꼴 보기 싫은 거지? 의사 선생님 말이 틀리겠어. 서명하라면 그냥 해. 돈 없으면 내가 빌리고 내가 집 팔게. 준우는 눈을 감은 채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수미는 옆에서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아도 아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럴 거예요. 이 말은 위로하는 척하면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스트레스? 누가 스트레스 안 받아? 내 아들은 병상에 누워있는데 스트레스 안 받냐? 지만 귀한 줄 알아. 빨리 서명해. 내 아들 치료 늦추지 말고.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불만, 질책, 초조함, 그리고 그 초조함 뒤에 숨겨진 조급함. 김태현이 펜을 다시 내 쪽으로 내밀었다. 나는 눈앞에 이 얇은 종이를 보았다. 이것은 거액의 비용뿐만 아니라 지난 석 달간 그들이 내게 가한 우롱, 기만, 탐욕의 집약체였다. 나는 그 동의서와 비용 확인서를 집어들었다. 김태현, 준우, 수민, 그리고 내 시어머니와 옆에 있던 몇몇 의사, 간호사들의 시선 속에서 양손으로 종이의 양끝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들을 가운데부터 찢기 시작했다. 찌익. 맑은 파열음이 갑자기 죽은 듯 조용해진 병실 안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나는 무표정하게 손에 든 서류를 조각조각 찢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올리자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병상 위로, 경악으로 굳어버린 준우의 얼굴 위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신 수민의 얼굴 앞으로, 그리고 입을 벌린 채 소리도 내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모습 위로 떨어졌다. 이 서명 안 합니다.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바닥에 떨어지는 얼음구슬처럼 맑고 차가웠다. 치료도 당분간 필요 없습니다. 서진아, 너 미쳤어? 준우가 침대에서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서는 고통과 쇠약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충격과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시뻘개진 김태현의 얼굴과 흔들리는 수민의 눈빛을 지나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왜냐고요? 나는 손에 있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내는 심화시를 하며 병실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문을 열기 전 나는 뒤돌아 그들 모두를, 특히 침대 위에서 얼굴이 뒤틀린 그 남자를 향해 지난 사흘 동안 처음으로 지어 보이는 지독하게 차가운 미소를 보였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병실 문이 등 뒤에서 닫히며 그 정적과 경악을 잠시나마 차단했다. 나는 바로 멀리 가지 않고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몇 초간 서 있었다.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울음 섞인 욕설과 준우의 기운 넘치고 길길이 날뛰는 고함 소리를 들었다. 어디가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란 말인가. 수미는 그들을 말리는 듯 목소리가 다급하고 낮았다. 나는 입꼬리를 비틀며 발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은 흔들림 없었다.
내 마음속 얼어붙은 호수는 방금의 그 찢어발기는 행위로 휘저어졌다. 얼음장 아래에는 나약함이 아니라 더 차가운 압류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로 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무거운 방화문을 밀자 계단은 텅 비어 있었고 머리 위 비상등만이 창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반층쯤 내려가 계단참에 멈춰 섰다.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냈다. 준우가 아픈 뒤로 생긴 나쁜 버릇이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몰래 한 대씩 피웠다. 찰칵 소리와 함께 불꽃이 솟았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코 속으로 파고들며 목구멍에서 치밀어 오르는 메스꺼움을 억눌렀다. 깊이 한 모금 빨아들이고 눈을 감았다. 흩날리던 종이 조각들, 순간 위장을 벗어던진 준우의 분노에 찬 얼굴, 수민의 당황한 눈빛, 그리고 나를 비난하기만 하던 시어머니의 입, 모든 것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손가락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흥분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차가운 흥분. 무대를 내 손으로 박살낸 첫 번째 조각이었다. 담배를 반쯤 피웠을 때 위층에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담배를 껐다. 고개를 드니 사복 차림의 가방을 맨 박서준 간호사가 보였다. 퇴근하는 길인 듯 했다. 그는 나를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은 듯 빠른 걸음으로 내려왔다. 진아 언니.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살폈다. 아까 너무 위험했어요. 이렇게 판을 깨지 않으면 그들의 진짜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나는 담배꽁초를 옆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동안 알려줘서 고마워요. 박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나를 데리고 반층 더 내려갔다. 위아래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말했다. 언니를 도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보다 못해서 그랬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저도 죽고 사는 거 많이 봤지만 자기 아내를 이렇게까지 등쳐먹는 놈은 처음 봐요. 강준우 씨 병세, 김태연 의사 쪽 뭔가 구린 게 많아요. 심장이 덜컥했다. 뭘 알고 있어요? 제가 야간 근무가 많아서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박서준은 벽에 기대 빠르게 말했다. 이수민 씨, 밤늦게 자주 왔어요. 가끔은 아주 오래 있다 갔고요. 한 번은 새벽 2시쯤이었는데 제가 수액을 갈러 갔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듯 했다. 강준우 씨, 전혀 안 자고 있었어요. 침대 머리에 기대 앉아서 이수민 씨는 침대가에 앉아 있고 둘이 아주 가깝게 붙어서 핸드폰을 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전혀 환자와 문병객 같지 않았어요. 저는 얼른 물러났죠. 역시 CCTV 속의 그날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약도요. 박서준이 말을 이었다. 그가 쓰는 고가의 비급여 약들, 용량이나 교체 주기가 일반적인 병의 진행 상황과 맞지 않아요. 제가 몰래 관련 논문이랑 약물 가이드라인을 찾아봤는데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전 간호사라 주치의에게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는 망설였다. 김태연 의사가 처방한 일부 비싼 검사나 약물 신청서가 강준우 씨 진료 기록에 기재된 증상이나 시점과 맞지 않거나 설명이 아주 애매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의무 기록이랑 간호 기록 일부를 복사해뒀어요. 나는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 복사본들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박서준은 나를 복잡한 눈빛으로 보았다.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김태현은 이 병원에서 꽤 오래 있었고 강준우랑 이수민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니가 오늘 이렇게 일을 벌였으니 그들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언니를 공격하려 들 거예요. 알아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서준 씨는 이미 제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줬어요. 이 자료들은 제게는 목숨과도 같아요.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의문점을 표시해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 친구 중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사적으로 강준우 씨가 쓰는 주요 비급여 약 이름이랑 대략적인 비용을 얘기해봤어요. 그 친구가 그러는데 그 약들을 췌장암 말기,
특히 지금 알려진 병기에서 쓰는 건 가성비가 극도로 떨어지고 심지어 일부는 아예 1차 권고 약물도 아니래요. 아주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가성비가 극도로 떨어진다. 권고 약물도 아니다. 이것은 마치 퍼즐의 마지막 핵심 조각이 탕 소리를 내며 끼워 맞춰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내 돈을 거덜낼 뿐만 아니라 비싸지만 효과도 불분명한 약으로 준우의 중병 상태를 연기하고 심지어는 그의 얼마 남지 않은 건강마저 해치면서까지 연극을 더 실감나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차가워졌다. 알겠어요. 나는 서류 봉투를 무기처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서준 씨는 이제 그만 가봐요. 누가 우리 같이 있는 거 보면 안 돼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다 멈췄다. 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나는 계단 창밖의 흐린 하늘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물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 제가 선수를 쳐야죠. 박서준이 떠난 후 나는 바로 가지 않았다. 서류 봉투를 열어 빠르게 훑어보았다. 안에는 빽빽한 기록지, 복사본들이 들어있었다. 간호기록, 약품 입출고 내역서 캡처, 그리고 박서준이 빨간 펜으로 표시해둔 주석과 의문점들. 그는 매우 꼼꼼했다. 날짜는 다르지만 약 이름과 용량이 비슷한 기록들을 모두 찾아내 표시해두었다. 비전문가가 봐도 그 부조화와 중복은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끼워져 있는 몇 장의 진료비 납부 통지서 복사본이었다. 거기에는 준우의 서명이 있었다. 나는 그의 필체를 자세히 보았다. 병 때문에 약간 휘갈겼었지만 몇몇 필기 습관. 나는 휴대폰을 꺼내 며칠 전 집안 중요 서류를 정리한다는 핑계로 찍어두었던 준우의 예전 보험 계약서 서명을 찾아 비교했다. 납부 통지서의 서명은 힘의 배분이나 획을 잇는 방식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자기적이었다. 특히 마지막 획은 때에 맞지 않게 매끄럽게 빠져 있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쇠약한 사람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서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서류들은 그가 멀쩡한 정신에 심지어 기분 좋을 때 서명한 것은 아닐까? 나는 서류 봉투를 챙겨 넣었다. 마음속에 더 명확한 계획이 섰다. 이 의료 기록상의 의문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의 관계, 그들의 공모를 증명할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돈, 집안의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가? 비상계단을 막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진아 씨 되십니까? 약간 익숙한 남자 목소리. 말투는 딱딱했다. 누구시죠? 김태현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화를 억누르는 듯했다. 오늘 오후 병실에서의 불미스러운 오해에 대해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남편분의 향후 치료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서진아 씨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다면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 맞은편 고요 찻집에서 따로 뵙죠. 나는 휴대폰을 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역시 가만히 있지 못하는군. 단둘이 만나자고? 협박하려는 건가? 아니면 계속 속이려는 건가? 좋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내일 뵙죠. 전화를 끊고 병원 건물에 반짝이는 불빛을 보았다. 아구는 나타났고 적도 초조해졌다. 김태현이 먼저 만나자고 하다니. 이건 기회다. 위험한 기회. 하지만 더 큰 균열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강준우, 이수민, 그리고 김태현 의사. 기다려. 나는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품 안의 서류 봉투는 묵직했다. 마치 이미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처럼 찻집에서의 약속, 갈 것이다. 나의 성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비고 차가운 방이 가슴을 더욱 시리게 했다. 큰 불은 켜지 않고 소파 옆 스탠드 등만 켰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테이블 한쪽을 겨우 비췄다. 나는 박서준이 준 서류 봉투를 그 불빛 아래 놓았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혹은 내 무기를 점검하는 것처럼 서류를 하나씩 펼쳤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이 지난 석 달간의 치료를 차갑게 진술하고 있었다. 투약 기록에는 어려운 약,
이름과 상식을 벗어난 용량이 박서준의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고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일반적인 용량과 시중 가격 비교가 적혀 있었다. 간호 기록 속 준우의 통증 점수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수민이 병문안을 오기 전후로 점수가 치솟았고 김태현 의사가 회진을 돌 때는 유난히 고통스럽고 쇠약한 모습을 보였다. 몇 장의 진료비 납부 통지서 복사본에 있는 준우의 서명은 보면 볼수록 딱딱하고 자기적으로 느껴졌다. 특히 마지막 회근 때에 맞지 않게 매끄러웠다. 나는 휴대폰 녹음을 틀었다. 준우의 쇠약한 목소리, 수민의 걱정스러운 말투,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질책, 그리고 나 자신의 일부러 유지했던 피곤하고 순종적인 목소리,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다. 얼마나 완벽한 연극인가. 그리고 나는 그 연극의 유일한 바보 역할에 너무나 몰입해 있었다. 박서준이 언급했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친구. 이게 핵심이다. 내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다. 제3자, 즉 감독기관이나 전문가의 의혹 제기가 있어야 진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연락처를 뒤져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 하나를 찾았다. 최민혁. 대학 동기였는데 나중에 보건 관련 기관에 들어갔다. 어느 부서인지는 잊었지만 가끔 SNS에 업무 관련 내용을 올리곤 했다. 시간을 보니 밤 9시가 넘었다. 나는 신중하게 문자를 보냈다. 민혁아, 나 진아야. 너무 늦게 미안. 병원비랑 투약 규정에 관해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괜찮을까? 문자는 보내졌지만 답은 없었다. 휴대폰 화면을 보며 희미한 희망이 깜빡였다. 여기에만 기댈 수는 없다. 다른 준비도 해야 한다. 나는 서재로 갔다. 준우의 책상은 그가 아픈 뒤로 거의 손대지 않았다.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그가 회사 중요 서류가 있으니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책상은 내가 반드시 공략해야 할 요새가 되었다. 서랍을 열었다. 위 칸에는 문구류와 낡은 명함들, 중간 칸에는 진료기록 복사본 몇 부와 병원 영수증들이 있었다. 이건 다 봤던 것이다. 맨 아래 서랍은 작은 비밀번호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준우의 생일을 눌러봤다. 아니었다. 내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아니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 머릿속에 수민의 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생일을 입력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먼지와 어떤 향수 잔향이 섞인 냄새가 풍겨나왔다. 서랍을 열자 안에는 회사 서류가 아니라 등기권리증 몇 부, 보험 계약서들,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여러 은행의 통장과 카드들이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먼저 등기권리증을 펼쳤다. 한 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신혼집으로 나와 준우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다른 한 채는 도시 반대편의 괜찮은 동네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이었다. 등기 날짜는 작년, 소유자란에는 놀랍게도 강준우, 이수민 공동명예라고 적혀 있었다. 숨이 떼섰다. 작년은 준우가 회사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다며 야근과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한 때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험 계약서 뭉치를 들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가입한 일반적인 종신보험과 중대질병보험 외에 아래에는 피보험자가 서진아로 된 계약서 몇 부가 더 깔려 있었다.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항공상해보험, 보장금액은 하나같이 높았고 수익자는 예외 없이 모두 강준우였다. 가장 최근 계약의 가입일은 그가 확진 판정을 받기 불과 2주 전이었다. 한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나의 사고를, 내 목숨으로 돈을 챙길 계획을, 마지막으로 통장과 카드들이었다. 우리의 공동명의 통장을 열어보니 최근 석 달간 병원 계좌로 큰 금액이 몇 번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 외에도 몇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몇 차례의 이체 기록이 있었다. 낯선 계좌번호로 이체되었고 받는 사람 정보는 그냥 개인으로만 표시되어 있었다. 합쳐보니 거의 8억 원에 달했다. 나는 전혀 모르는 돈이었다. 집안의 큰 돈은 항상 그가 관리했다. 나는 내 월급과 결혼 후 모은 돈이 모두 한 곳에 모여 그가 재테크를 한다고만 알고 있었다.
낯선 카드 몇 장의 주인을 확인하니 모두 준우였다. 잔액 조회에는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몇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카드 한 장 뒷면에 연필로 희미하게 숫자 10이 적혀 있었다. 휴대폰 뱅킹 앱에서 그 번호를 비밀번호로 입력해봤지만 틀렸다. 하지만 조회 비밀번호로 입력하자 로그인이 되었다. 계좌 잔액은 12억 원. 거래 내역을 보니 최근 석 달간 우리 공동 계좌에서 몇 차례 돈이 들어왔고 곧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입금 기록에는 내가 판 오피스텔 매매 대금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우리의 공동 예금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의 목숨을 구하려고 판 결혼 전 재산까지 절반 이상을 가로챈 것이다. 빠져나간 다른 계좌의 예금주는 이수민이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얼음장 같았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그 가벼운 종이들을 쓰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나를 짓누를 듯 무거웠다. 집, 보험, 예금, 매매대금. 그들은 내 돈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원했다. 그리고 내 목숨값으로 유유자적하게 살 생각이었던 것이다. 악랄했다. 치밀하게 계획된 악랄함. 분노는 이전처럼 이성을 마비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가라앉아 더 단단하고 어두운 무언가로 변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등기권리증, 보험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을 한 장 한 장 선명하게 찍었다. 특히 수민과 공동명의로 된 등기권리증은 확대해서 찍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서랍에 넣고 수민의 생일로 다시 잠갔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야 내가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사냥감이 마침내 사냥꾼의 모든 덫을 확인했을 때의 공포,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결연함 때문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민혁에게서 온 답장이었다. 진아야, 오랜만이다. 병원 일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야? 나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마 내가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심평, 급여조사부. 나는 이 글자를 보고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하지만 눈물이 예고 없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눈을 세게 깜빡여 눈물을 집어넣고 깊은 숨을 쉰 뒤 답장을 시작했다. 나는 사적인 원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오직 과잉 진료와 고액의 비급여 항목에 짓눌린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준우의 병세를 간략히 설명하고 박서준이 지적했던 비정상적으로 비싸고 처방 근거가 의심스러운 몇 가지 비급여 약물과 기기 이름을 나열했다. 주치의 김태현을 언급하며 그와 환자의 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은근히 표현했다. 이 약들과 치료법이 췌장암 말기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진료 지침과 건강보험 심사 원칙에 부합하는 걸까? 과잉 진료나 심지어 사기의 가능성은 없을까? 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다. 민혁은 잠시 후 답장을 보냈다. 그의 말투는 눈에 띄게 진지해져 있었다. 내가 말한 약들 중 일부는 해당 질환의 1차 권고 약물 목록에 없는 게 맞아.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병세가 정말 네가 말한 정도라면 이런 약물 조합과 빈도는 매우 의심스러워. 우리도 최근 몇몇 민간 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부당 청구 사례를 주시하고 있었어. 혹시 상세한 진료 기록, 처방전, 납부, 영수증 같은 자료가 있다면 익명으로 우리 쪽에 제공해 줄 수 있어? 절차에 따라 조사해 볼게. 자료가 좀 있긴 한데 완전하지는 않을 거야. 괜찮아. 있는 만큼만 먼저 줘. 중요한 단서가 될 거야. 개인정보는 꼭 보호하고. 민혁이 당부했다. 고마워. 정리해서 최대한 빨리 보낼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에 짙은 어둠을 보았다. 강준우, 이수민, 김태현. 당신들의 연극은 이제 끝날 때가 됐다. 나는 박서준이 준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방금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내일 김태현과의 찻집 약속이 문득 기대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에게 줄 선물을 좀 가져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고요 찻집은 병원에서 길 하나 건너에 있었다. 대나무 발과 인공폭포, 물 흐르는 소리로 일부러 선신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곳이었다.
평소라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줬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곳은 나의 전쟁터였다. 나는 10분 일찍 도착해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찻집 출입구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다. 평범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안에는 별것 아닌 혈액검사 결과지, 복사본 몇 장과 박서준이 준 서류 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2페이지만 들어있었다. 진짜 무기는 가방 안쪽 깊숙이 휴대폰과 손수건으로 잘 덮어두었다. 십시정각 김태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다. 흰 셔츠에 회색 바지,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은 병원에서보다 의사의 위험은 덜했지만 대신 지적인 분위기가 풍겼다. 하지만 미간은 찌푸려져 있어 초조함이 엿보였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곧장 걸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늘 그랬듯 사람을 억누르는 듯한 고압적인 태도가 배어 있었다. 서진아 씨, 어제 병실에서의 행동은 매우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했습니다. 의료 서류를 함부로 찍고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것이 만약 강준우 씨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는 선수를 쳐서 책임과 협박으로 나를 억누르려 했다. 나는 막 나온 레몬수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말투는 평온했다. 김 선생님, 제가 어제 원한 건 상세한 비용 명세서뿐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였나요? 그리고 치료는 남편의 진짜 병세와 이 비싼 약들의 정확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알 권리이자 선택권이죠. 김태현은 내 반응이 예상 밖이었는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안경을 고쳤었다. 진짜 병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강준우 씨 검사 결과 영상 자료 다 보셨잖습니까? 췌장암 말기의 다발성 전이 언제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명백한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나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으로 살며시 밀었다. 그럼 이걸 설명해 주시죠. 지난달 15일자 통증 간호 기록입니다. 야간 통증 점수가 8점이라 강력 진통제를 투여해야 했다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같은 날 밤 나는 다른 종이를 꺼냈다. 박서준이 따로 표시해둔 같은 시간대 3층 간호사실 공용 CCTV 캡처였다. 제 남편은 혼자 간호사실까지 걸어와서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을 문의했습니다. 표정은 편안했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죠. 통증 점수 8점인 말기, 암 환자가 이럴 수 있나요? 김태현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2장의 종이를 재빨리 훑어보고는 목울대를 움직였다. 통증은 주관적인 감각입니다. 간호 기록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환자가 억지로 참았을 수도 있죠. 억지로 참았다고요? 나는 그의 말을 끊고 투약 기록 복사본 몇 장을 더 꺼냈다. 그럼 이건요. 이 수입 표적 항암제는 약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명확한 내성 징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고용량 보조 약물과의 병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간, 신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생존 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남편은 지난 2달간 계속 최대 허용 용량으로 병용 투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씨 영양제, 매일 투여량이 표준 권장량의 3배를 훨씬 넘습니다. 김 선생님,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처방의 근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최신 임상 연구에 기반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내 말투는 시종일관 차분했고 심지어 가르침을 구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그를 찔렀다. 이 전문 용어와 의문점들은 내가 어젯밤 박서준이 준 자료와 인터넷에서 찾은 가이드라인을 붙들고 밤새도록 공부한 결과물이었다. 완벽히 이해할 필요는 없었다. 이것들이 의심스러운 점이고 질문할 수 있는 칼날이라는 것만 알면 됐다. 김태현의 이마에 가는 땀방울이 맺혔다. 그가 찻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찬물이 넘쳤다. 서진아 씨, 치료 계획은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내리는 겁니다. 매우 개별적이죠. 강준우 씨 상태가 좀 특수해서 일부는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하며 시도해본 약물입니다. 의학은 복잡합니다. 인터넷 글 몇 개 읽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학은 잘 모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래서 제가 이 의문점들을 정리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문의해 봤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태현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하는 것을 보았다. 그 친구의 잠정적인 의견은 이 약물 조합과 빈도는 말기 췌장암 환자 치료에서 매우 이례적이며 이미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모든 진료 기록과 비용 자료를 제출해서 심사를 요청하라고 권하더군요. 당신, 김태현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는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지만 거기에는 뚜렷한 당황과 위협이 섞여 있었다. 서진아,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이건 강준우의 치료를 망치는 거고 내 전문성과 명예를 훼손하는 거야. 고소할 수도 있어. 고소요? 뭘로요?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섰다. 환자 가족이 터무니없는 약값의 출처를 알고 싶어 한 죄로요? 아니면 과잉 진료 가능성을 의심한 죄로요? 김 선생님, 나도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제 남편 병이 정말로 이렇게 비싸고 독하면서 오히려 몸에 부담만 주는 약을 꼭 써야 할 만큼 심각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들이 제가 기꺼이 집안을 거덜내고 막대한 빚까지 지게 만들 만큼 그가 심각해 보일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헛소리. 김태현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멀리 있던 손님들이 쳐다보았다. 그는 실수를 깨닫고 억지로 목소리를 낮췄다. 얼굴은 시뻘개져 있었다. 서진아, 경제적 압박 때문에 감정이 불안정한 건 이해하지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의사를 모욕하지 마. 강준우의 병은 명백한 사실이야. 계속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로 필수 치료를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거야. 우리 병원도 이렇게 비협조적인 보호자가 있는 환자를 계속 받을지 고려해봐야겠고, 그는 이제 치료 중단을 무기로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나는 오히려 등을 의자에 기댔다. 심지어 가볍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다. 김 선생님, 흥분하지 마세요. 전 오늘 싸우러 온 것도 협박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김태현은 경계하며 나를 보았다. 문제 해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지? 간단합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복사본들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 의문점들에 대해 제가 납득할 수 있고 제 심평원 친구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근거 있는 서면 설명으로요. 비정상적인 지출 하나하나의 필요성 평가를 포함해서요. 설명이 안 된다면 나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럼 전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심평원에 가고 언론사 친구들을 찾아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평범한 가정이 어떻게 말기암과 천문학적인 약값에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겁니다. 병원비 비싸고 치료받기 어려운 건 항상 뜨거운 감자니까요. 그렇죠? 김태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굳게 말아쥐었다. 손등에 파란 힘줄이 돋아났다. 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의심, 그리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마 나처럼 까다로운 보호자는 처음 만나봤을 것이다. 울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급소를 찌르고 손에는 그가 모르는 패를 쥐고 있는 듯한 날 협박하는 건가.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피차 일반이죠. 나는 테이블 위에 복사본들을 챙겨 봉투에 다시 넣었다. 김 선생님,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사흘 뒤에도 제가 합리적인 서면 설명을 받지 못하거나 제 남편의 병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나빠진다면 이 자료들, 나는 서류 봉투를 툭툭 치고 내 머리를 가리켰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기억된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강준우 씨는 나는 일어서서 그의 잿빛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렇게 병이 위중하다시니 이렇게 효과적인 치료를 해주는 이 병원에 계속 있기에는 저도 부담이 크네요. 조만간 전원 수속을 밟을 겁니다. 공립대학병원으로요.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검사를 받고 재평가를 받을 생각입니다. 아마 그곳 의사들은 제게 더 객관적이고
경제적인 치료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겠죠. 나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더는 보지 않고 가방을 들고 돌아섰다. 찻집 문을 열자 바깥 햇살이 눈부셨다. 등 뒤에서 불을 뿜을 듯 하면서도 공포에 질린 시선이 내 등에 단단히 박혀 있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길모퉁이에 이르러서야 멈춰서서 차가운 벽에 기댄 채 가슴속에 꾹꾹 눌러왔던 탁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방금의 냉정함과 압박은 내 모든 기력을 소진시켰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그들의 아픈 곳을 찔렀다는 것을. 김태현의 반응은 내 추측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의료 사기, 과잉 진료,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민혁에게서 온 문자였다. 자료 받았어. 일단 확인 중인데 네가 언급한 김태현 의사, 우리 시스템상으로도 해당 병원에 대한 보험급여 관련 민원이 몇 건 있네. 부디 몸조심하고 계속 연락하자. 나는 휴대폰을 꽉 쥐고 고개를 들어 길 건너편 사립병원의 높은 건물을 쳐다보았다. 강준우, 이수민, 그리고 김태현, 당신들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다. 전원? 아니, 그건 너무 쉽게 봐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당신들이 직접 쌓아 올린 무대가 가장 밝은 조명 아래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균열은 당신들이 가장 믿었던 감독이 직접 낸 것이다. 찻집에서 돌아온 후 사흘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진료비를 독촉하지 않았고 김태현도 연락이 없었다. 준우는 몇 번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분노에 찬 질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진아야, 네가 스트레스가 심한 거 알아. 우리 잘 얘기 좀 하자며 가식적인 태도를 보였고 마지막에는 쇠약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진아야,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은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한결같이 차갑다 못해 냉담한 목소리로 돈 구하고 있어. 다른 병원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는 중이야. 조급해하지 말라고 답했다. 나는 물론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박서준이 준 자료, 내가 찍은 등기권리증, 보험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명확한 주석과 설명을 달았다. 핵심 자료 스캔본을 익명으로 최민혁에게 보냈다. 그리고 시내에서 탐사보도로 평판이 좋은 언론사에 연락했다. 가족이 의료 사기와 감정적, 재산적 배신을 당한 것 같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보했다. 기자는 예리했다. 면담을 요청했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핵심 사생활을 제외한 일부 증거를 제공했고 적절한 시점에 취재에 협조하기로 했다. 기자는 그 사립병원의 고액 진료비와 과잉 진료에 대한 제보를 전에도 간헐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내가 제공한 단서와 자료는 그들에게 깊이 있는 조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퍼즐 조각과도 같았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김태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지치고 쉰 듯했다. 서진아 씨, 전에 제기하셨던 의문점들에 대해 저희 병원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내일 오전 9시에 병원 행정동 3층 소회의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의무과장님과 의료질관리 부원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고 강준우 씨의 향후 치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해를 푼다고? 방안을 논의한다고? 나는 냉소가 터져 나올 뻔했다. 더 이상 덮을 수 없으니 나를 불러다 위협하고 회유하거나 적당히 무마하려는 속셈이겠지. 알겠습니다. 정시에 가겠습니다. 나는 수락했다. 당연히 가야지. 이 연극의 주인공이 빠질 수는 없으니까. 김태현의 전화를 끊고 나는 바로 준우에게 전화했다. 준우 씨, 방금 김 선생님한테 연락 왔어. 내일 병원 높은 분들이 직접 당신 치료 방안에 대해 얘기하자고 하네.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다고. 몸은 좀 어때?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어?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지 정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내 목소리에는 적절한 다급함과 한 가닥 희망이 섞여 있었다.
준우는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했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다시 쇠약한 톤으로 돌아와 있었고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정말 높은 분들이 직접? 그럼 당연히 가야지. 치료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지. 수민이는 알아? 그동안 당신 도와주느라 그렇게 애썼는데 내일 같이 오라고 할까? 여러 사람이 상의하는 게 낫잖아. 나는 배려심 깊게 물었다. 준우는 내가 먼저 수민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멈칫했다. 그래, 좋지. 수민이가 아는 사람도 많고 머리도 잘 돌아가니까 내가 얘기해 볼게. 응. 그럼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 나는 전화를 끊고 온기 없는 미소를 지었다. 다 같이 와야 더 재밌지. 다음 날 나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병실이 아닌 행정동으로 바로 갔다. 3층 소외의실 문은 닫혀 있었다. 노크하자 안에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에는 이미 네 사람이 앉아 있었다. 김태연, 흰 가운을 입은 심각한 표정의 낯선 중년 남성, 아마도 의무과장, 정장 차림에 약간 살집이 있는 중년 남성 부원장인 듯, 그리고 강준우, 그는 휠체어에 앉아 얇은 담요를 덮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는 오래 앓은 환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수민은 그의 휠체어 옆에 서서 한 손을 그의 어깨에 얹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약간의 질책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진아야, 왜 이제 와? 준우 오빠 기다리다 지쳤어. 연기하고 있네. 계속. 나는 그들을 훑어보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고개를 까딱한 뒤 의자를 빼서 앉았다. 준우와 수민의 바로 맞은편이었다. 서진아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병원 부원장 왕민준입니다. 이쪽은 의무과 유 과장님이시고요. 살집 있는 부원장이 입을 열었다. 말투는 비교적 온화했다. 오늘 모신 것은 서진아 씨께서 이전에 제기하셨던 강준우 환자분의 치료비와 치료 계획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저희 병원 측에서 공식적인 설명을 드리고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오해를 해소하고 환자분께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왕 부원장이 유 과장에게 눈짓하자 그는 준비된 서류를 들고 판에 박힌 듯한 설명을 시작했다. 내용은 뻔했다. 준우의 병이 복잡하고 위중하며 치료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용된 약물과 기기는 모두 병세에 따라 필요했고 규정에 부합하며 가격은 시장가의 합리적인 이윤을 더한 것이고 병원은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를 절대 하지 않았으니 보호자가 뜬 소문을 믿지 말고 이해하고 협조해달라는 것이었다. 김태현은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곁눈질로 나를 훔쳐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유 과장의 말이 끝나자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왕 부원장님, 유 과장님, 김 선생님, 공식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들고 온 큰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철을 꺼내 열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투약 기록 복사본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이 표적 항암제는 준우 씨 입원 3주차부터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영상 기록에는 병이 안정 상태였고 명확한 진행 소견이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련 진료 지침과 약품 설명서에 따르면 이때 이 약을 사용하는 것은 허가 초과 사용에 해당하며 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투약 전 이것이 허가 초과 사용이며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을 보호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셨나요? 김태연의 얼굴색이 변했다. 유 과장이 복사본을 받아들고 부원장과 시선을 교환했다. 왕 부원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 처방은 김 선생님 팀에서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린 결정입니다. 때로는 임상적 판단에 유연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유연성이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월 수백만 원짜리 비급여 약을 쓴다는 뜻인가요? 나는 그의 말을 자르고 다른 서류를 꺼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보조 약물비는 표적 항암제와 병용 시 심각한 간, 신장 손상 위험을 명확히 증가시킵니다.
준우 씨의 간 수치가 이미 불안정한 상태였음에도 왜 계속 고용량으로 사용했습니까? 관련된 위험 모니터링 기록과 대응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연이어 몇 장의 서류를 더 꺼냈다. 준우의 통증 점수 기록과 간호사실 CCTV에 찍힌 활동 모습이 명백히 불일치하는 점, 같은 시기에 처방된 용도가 비슷한 고가의 영양제가 정상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점, 일부 검사가 단기간에 중복 시행되어 필요성이 의심되는 점, 나는 하나하나 박서준이 표시해둔 의문점들과 내가 며칠간 찾아본 자료들을 결합하여 차분하고 명확하게 질문을 던졌다. 한 가지씩 말할 때마다 김태현의 얼굴은 더 하얘졌고 유 과장은 서류를 더 빨리 넘겼으며 왕 부원장의 미간주름은 더 깊어졌다. 준우는 휠체어에서 불안하게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지는 듯했다. 그의 어깨에 얹혀있던 수민의 손에 힘이 들어가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서진아 씨. 왕 부원장의 말투는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딱딱함이 묻어났다. 이건 매우 전문적인 의료 문제입니다. 아마 서진아 씨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해라고요? 나는 그를 보고 이어서 핏기 없는 김태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김 선생님, 이 약들, 이 검사들 당신이 처방한 겁니다. 이게 오해인지 아닌지 말씀해 보시죠. 김태현은 입을 열었지만 이마에 땀만 송골송골 맺힐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기다린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나는 파일철 가장 밑에서 핵심적인 복사본 몇 장을 꺼내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 의료 기록들이 오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부원장님, 과장님, 그리고 제 다정한 남편과 착한 절친께서 이걸 설명해 보시죠. 첫 번째 장은 강준우와 이수민의 공동 명의로 된 오피스텔 등기권리증 첫 페이지를 확대 복사한 것이었다. 선명하기 그지없었다. 두 번째 장은 피보험자가나 수익자가 강준우로 된 보장 금액이 가장 높고 가입일이 가장 최근인 상해보험증권의 핵심 페이지였다. 세 번째 장은 우리 공동계좌의 거액 자금이 준우의 개인 계좌를 거쳐 수민의 계좌로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회의실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왕 부원장과 유 과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충격에 찬 눈으로 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준우와 수민을 쳐다봤다. 김태현은 잿빛 얼굴로 몸을 알아차리기 힘들게 떨고 있었다. 준우는 눈을 부릅떴다. 그의 얼굴에서 쇠약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당황만이 남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켰다. 서진아, 너 이딴 가짜를 어디서 구해왔어? 날 모함하는 거야. 너 미쳤어. 수민은 비명을 지르며 서류를 낚아채려 달려들었다. 진아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 집은 준우 오빠가 나 좀 도와주려고 잠시 명의만, 그 돈은 나는 그녀의 손을 세게 뿌리쳤다. 힘이 어찌나 셌는지 그녀가 비틀거렸다. 나는 일어서서 충격과 공포 그리고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 허둥대는 그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설명. 내 목소리는 조용한 회의실 안에서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울렸다. 왕 부원장님, 유 과장님, 그리고 곧 도착할 심평원 조사팀과 문밖의 신문사 기자님께 잘 설명해 보시죠. 당신들이 어떻게 한패가 되어서 있지도 않은 말기암으로 비싸고 의심스러운 약들로 내 집안을 거덜내고 내 재산을 빼돌리고 심지어 내 목숨으로 보험금을 타내서 둘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지 잘 설명해 보시라고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그리고 정장 차림의 공무원증을 단 두 사람과 녹음기와 카메라를 든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들어왔다. 앞장선 남자가 신분증을 내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부입니다. 실명 제보를 받고 강준우 환자의 진료비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김태현 의사 선생님이 어느 분이시죠? 왕 부원장과 유 과장은 벌떡 일어섰다. 얼굴은 흑빛이었다. 김태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준우는 휠체어에 앉아 온몸을 떨며 입술을 파르르 움직였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수미는 핏기 없는 얼굴로
갑자기 나타난 조사관과 기자를 공포에 질려 쳐다보다가 다시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절망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며 수술 동의서를 찢던 그날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를 천천히 지어 보였다.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네요. 그리고 당신들은 이 무대 위에서 가장 추악한 광대들이고요. 회의실의 그 몇 초간의 정적은 준우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에 깨졌다. 가짜야. 전부 가짜라고. 서진아, 네가 날 해치려고 전부 조작한 거야.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나 심장이 이상해.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렸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의 연기는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워졌다. 수민도 정신을 차리고 준우의 휠체어 옆에 엎드려 눈물을 쏟아내며 심평원 직원과 기자에게 울부짖었다.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남편이 아프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미친 거예요. 다 헛소리라고요. 그 돈은 준우 오빠가 예전에 우리 엄마 병원비 빌려준 거 제가 갚은 거고. 집은 왜냐면 나는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고 가방에서 다른 봉투를 꺼내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사진 속에는 준우와 수민이 쇼핑몰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낀 뒷모습, 어느 레스토랑 앞에서 준우가 웃으며 수민을 품에 안는 옆모습이 담겨 있었다. 날짜는 그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직후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당신들은 서로 사랑해서 나중에 같이 살려고 공동명의로 집을 산 거니까. 아니면 나라는 걸림돌을 어떻게 치울까 머리를 맞대고 내 보험금으로 내 돈으로 편하게 살 생각이었으니까. 사진은 뜨거운 인두처럼 수민을 지졌다. 그녀는 화들짝 손을 떼며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더 이상 온전한 문장을 말하지 못했다. 준우의 심장병도 순식간에 씻은 듯이 나은 것 같았다. 그는 단지 눈을 부릅뜬 채 그 사진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가슴을 심하게 들썩였다. 왕 부원장님, 유 과장님. 나는 잿빛이 된 두 병원 간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이게 당신들 병원에서 말하는 병세가 위중하여 항상 보살핌이 필요한 환자의 모습입니다. 당신들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동안 짬을 내어 애인과 데이트하고 쇼핑할 수 있다는 증거고요. 묻겠습니다. 췌장암 말기에 고통으로 신음하며 언제든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왕 부원장은 입술을 떨며 심평원 직원들과 기자를 번갈아 보았다.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유 과장은 고개를 돌려 거의 주저앉기 직전인 김태연을 죽일 듯이 쏘아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김태연 선생,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심평원에서 온 나이든 직원이 앞으로 나와 테이블 위에 등기권리증 사진과 보험증권 복사본을 들어 자세히 보더니 준우와 김태연을 향해 엄숙하게 말했다. 강준우 씨, 김태연 의사 선생님, 제보자 서진아 씨가 제공한 자료와 저희가 사전에 파악한 일부 단서에 근거하여 귀하의 본원 치료 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 투약 규정, 그리고 허위 진료, 건강보험급여, 부당 청구 및 환자 가족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대로 답변하시고 향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의 카메라 셔터가 때맞춰 터지며 이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장면을 기록했다. 아니야, 난 안 그랬어.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준우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나를 가리켰다. 저 여자가 나 치료해주기 싫어서 내가 죽기를 바라니까 이런 거짓말을 꾸며낸 거라고. 의사 선생님, 김 선생님, 말 좀 해봐요. 내 병은 진짜라고, 진짜란 말이야. 심평원 직원과 기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태연에게 쏠렸다. 얼마 전 찻집에서 나를 협박하려던 그 의사는 이제 의자에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린 채 금태 안경 너머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절망으로 가득했다. 유 과장의 살기 어린 시선과 심평원 직원의 차가운 시선 아래 그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졌다. 저는 모릅니다. 강준우랑 이수민이 저를 찾아왔어요. 김태연은 횡설수설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집에 돈은 많은데 아내가 꽉 쥐고 있어서 돈을 좀 빼내고 싶다고.
강준우가 원래 만성 췌장염이 있어서 검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병을 부풀려서 비싼 약 쓰고 불필요한 검사에서 번 돈 나누자고. 저는 그냥 한순간 눈이 멀어서 김태현, 너 무슨 헛소리야. 준우는 눈이 찢어질 듯 소리치며 휠체어에서 달려들려 했지만 수민에게 붙잡혔다. 수민 역시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었다. 김 선생님, 지금 사람 잡을 소리 하세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분명 선생님이 우리 오빠 병이 심각해서 제일 좋은 약 써야 한다고 했잖아요. 걔가 서로를 물어뜯는 꼴이었다. 나는 그 세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한 모습을 보며 차갑고 평온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이게 내가 10년을 함께 살고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남편과 무엇이든 털어놓던 자매 같은 친구의 본 모습이었다. 됐습니다. 왕 부원장이 버럭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솥뚜껑처럼 새까맸다. 그는 병원의 명성, 그의 앞날이 오늘로 끝장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간신히 붙잡고 심평원 직원에게 말했다. 조사관님, 이 사건에 대해 저희 병원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다시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분노, 후회, 그리고 희미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서진아 씨, 이 일은 저희 병원의 관리 책임이 명백합니다. 반드시 책임지고 보상하겠습니다. 보상이요? 나는 그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왕 부원장님, 제가 원하는 보상은 간단합니다. 첫째, 병원은 즉시 진짜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제 남편 강준우의 병세를 전면적이고 공개적으로 재검토하십시오. 저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조작된 말기암이 아니라 그의 진짜 건강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왕 부원장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둘째, 나는 이미 겁에 질려 말도 못하는 준우와 수민을 보았다. 그들이 김태현 의사와 공모하여 병세를 조작하고 과잉 진료로 제게서 거액을 편취하고 보험 사기를 기도한 행위에 대해 병원 측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증거들. 나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와 사진들을 가리켰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제출할 더 많은 증거들은 이것이 계획적인 형사 사기 사건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고, 맞습니다. 신고해야죠. 유 과장도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선을 그어야 할 때였다. 셋째. 나는 마지막으로 심평원 직원과 기자를 보았다. 이 병원에 존재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건강보험 부정, 수급 및 사기 문제에 대해 관계 당국과 언론이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모든 환자와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심평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에 자료 일부를 챙겼다. 서진아 씨, 제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 저희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 중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기자도 내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속적으로 후속 보도를 하겠다고 했다. 곧 병원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왕 부원장의 지시 아래 넋이 나간 김태현을 먼저 데리고 나갔다. 명목은 조사 협조였지만 사실상 감금이었다. 준우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휠체어째로 밀려나갔다. 수민이 따라가려 했지만 제지당했다. 그녀는 뒤돌아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의 원망은 거의 흘러넘칠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무심하게 쓰레기를 보듯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회의실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이제 나와 왕 부원장, 유 과장, 그리고 심평원과 언론사 사람들만 남았다. 왕 부원장은 내게 무언가 말을 걸려 했다. 아마도 이미지 회복이나 책임 경감에 대한 판에 박힌 이야기일 것이다. 나는 손을 저었다. 극심한 피로감과 동시에 시원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 변호사와 이야기하시죠. 나는 이 말을 남기고 가방을 챙겨 이 혼탁한 장소를 떠났다. 행정동을 나오자 오후의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 섞인 소독약 냄새가 조금은 옅어진 것 같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민혁에게서 온 문자였다. 잘했어. 1차 확인 결과 김태현이 관련된 여러 진료와 비용에 중대한 의혹이 발견돼서 정식으로 입건했어. 강준우 병세 재검토는 권위 있는 대학병원 전문가들로 협조해서 진행할 거야. 곧 결과 나올 테니 몸 조심하고 계속 연락하자. 나는 고마워라고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넣었다. 거짓과 계산으로 가득했던 그 병실로 돌아갔다. 준우의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나는 미리 연락해둔 간병인에게 전화해 짐을 치워달라고 했다. 물론 비용은 준우의 개인 계좌에서 나갈 것이다. 내 짐은 얼마 없었다. 캐리어 하나로 충분했다. 캐리어를 끌고 병원 입구에 섰다. 나는 뒤돌아 이 하얀 건물을 보았다. 석 달간의 고통은 길고 황당한 악몽 같았다. 이제 마침내 꿈에서 깨어났다. 비록 온몸에 상처투성이지만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진짜 나 자신의 것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다. 서진아 씨 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왕 부원장님이 언급하신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 형사입니다. 강준우, 이수민, 김태현 세 사람은 현재 법에 따라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사기 및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 추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더 상세한 증거 자료를 요청드려야 합니다. 혹시 지금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나는 택시 문을 열고 타서 기사님께 경찰서 주소를 말했다. 바로 가겠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병원을 벗어났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정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법은 그들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내 삶도 이 더러운 모든 것과 완전히 단절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는 나의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다. 내 돈, 내 집, 내 존엄, 그리고 나의 미래를.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진술 과정은 길었다. 내가 알고, 겪고, 의심했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했고,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했다. 경찰은 특히 준우와 수민이 어떻게 김태현과 접촉했고, 어떻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자금의 구체적인 흐름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나는 내 휴대폰에 있던 녹음 파일, 사진, 은행 거래 내역 출력물, 그리고 박서준이 준 서류 복사본을 모두 경찰에 넘겼다. 담당 조 형사는 최대한 빨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하며 당분간 연락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 후의 날들은 마치 빨리 감기한 연극 같았다. 다만 나는 더 이상 연극 속 인물이 아니라 객석에 앉아 한때 기세등등했던 등장인물들이 하나씩 파멸을 맞이하는 것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관객이었다. 먼저 병원 측이었다. 왕 부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태도는 거의 아첨에 가까울 정도로 공손했다. 병원 내 전문가와 외부 권위자를 초빙하여 공동으로 재검토한 결과 준우의 소위 췌장암 말기 다발성 전이는 순전히 날조된 것이었으며 그는 만성 췌장염과 생명에 지장이 없는 몇 가지 사소한 문제만 있을 뿐 그 터무니없이 비싼 치료는 전혀 필요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병원은 준우의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급여 진료비를 전액 환불하고 관리 소홀과 김태현에 대한 감독 부실로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태도는 진심이었고 조건도 나름 성의가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일이 더 커져 병원의 명성에 타격을 입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 변호사가 나서서 세부 사항을 조율했고 돈은 곧 내 세계좌로 입금되었다. 다음은 준우와 수민이었다. 두 사람은 공모 사기, 허위 진료를 통한 거액의 진료비 편취, 보험 사기 미수, 그리고 준우의 부부 공동재산 빼돌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태현 역시 의료 사기, 건강보험급여 부당 청구라는 더 무거운 죄명으로 구속되었다. 의사 면허는 당연히 박탈될 것이고 형사 책임까지 져야 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여 그의 과거 다른 비리까지 밝혀낸 듯했다. 이 소식은 최민혁이 전해주었다. 그는 심평원에서 해당 사립병원을 특별감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김태현 사건이 시작이라고 했다.
나는 구치소에 있는 준우를 한 번 만났다. 유리창 너머로 본 그는 불과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건 병으로 인한 쇠약함이 아니라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모든 계획이 실패한 뒤의 비참함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눈시울을 붉혔다. 후회인지 연기인지 모를 눈물이었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애원했다. 진아야, 진아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한순간 눈이 멀어서 수민이한테 속았어. 다 걔가 날 꼬드기고 부추긴 거야. 우리 10년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주라. 고소 좀 취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나는 그의 연기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음은 황량했다. 증오심마저 희미해지고 철저한 혐오감만 남았다. 강준우,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돈을 빼돌리고 내가 죽기를 바랐을 때 왜 10년 부부 생각은 안 했어? 김태현 시켜서 나한테 위독하다고 통보하고 집 팔고 서명하게 만들었을 때 왜 10년 부부 생각은 안 했지?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는 거 역겹지 않아?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이토록 평온하고 단호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변호사가 이혼 서류 가지고 찾아갈 거야. 나는 내가 한때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이제는 길거리의 행인처럼 낯선 그 남자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내 것은 한 푼도 빠짐없이 되찾을 거야. 당신은 그냥 법의 심판이나 잘 받아. 나는 일어섰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쉰 목소리의 울부짖음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 소리는 역겨울 정도로 가식적이었다. 수민과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 변호사 말로는 그녀는 구속된 후 거의 정신이 붕괴되어 처음에는 모든 책임을 준우에게 떠넘기다가 나중에는 증거 앞에서 말을 바꾸고 둘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추한 꼴을 보였다고 했다. 그들이 함께 산 오피스텔은 내 돈으로 산 것이므로 법에 따라 추징되어 경매에 붙여진 뒤 내게 반환될 것이다. 그녀가 언제 풀려날지, 풀려나기는 할지 나는 더 이상 관심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낭비할 가치조차 없다. 가장 큰 소동은 전 시어머니에게서 비롯되었다. 아들이 구속되고 천문학적인 병원비가 사기였으며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내가 새로 얻은 오피스텔 건물 아래로 찾아와 큰 소리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나를 독사 같은 년이라 욕하고 아들을 망쳤으며 집안의 대를 끊어놓았다고 소리쳤다.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와서 상황을 파악한 뒤 그녀를 엄중히 훈계했다. 나는 경찰과 구경 나온 이웃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아드님이 애인이랑 짜고 제 돈을 사기치고 아내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다 법에 따라 구속된 겁니다. 여기서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의 훈계에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돌아갔다. 나중에는 병원에 가서 소란을 피우려다 보안 요원에게 쫓겨났다고 들었다. 이 모든 소란은 내 변호사와 경찰의 신속한 처리 덕분에 마치 태풍이 지나가듯 요란하게 왔다가 빠르게 사라졌다. 나는 병원에서 환불 및 보상받은 돈과 준우가 빼돌렸던 예금 대부분을 되찾았다. 일부는 그들이 이미 탕진하여 회수가 어려웠다. 내 결혼 전 오피스텔 매매 대금도 경찰이 행방을 확인하여 추징 절차에 들어갔다. 우리 공동명의였던 신혼집은 소송을 통해 곧 분할될 것이고 내가 내 몫을 되찾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를 피보험자로 한 고액의 보험들은 당연히 무효 처리되었다. 박서준은 사직했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그 병원에 완전히 환멸을 느꼈고 더 이상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두둑한 봉투를 억지로 쥐어주었다. 그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나는 이것이 보답이 아니라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대한 감사 표시라고 말했다. 그의 첫 번째 경고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로 팔려가면서도 돈을 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마침내 봉투를 받으며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날 나는 추모 공원에 갔다. 어머니의 묘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울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야기해드렸다. 마지막으로 나는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딸, 무너지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추모 공원을 나오니 햇살이 좋았다. 나는 지금은 혼자 사는 작지만 깨끗하고 밝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모든 물건이 나 자신의 것이었다. 나는 비행기 표를 한 장 예매했다. 목적지는 남쪽의 따뜻하고 조용하기로 유명한 바닷가 도시였다. 진짜 넓은 바다를 보고 짭짤한 바람을 맞으며 지난 석 달, 아니 지난 10년간 마음속에 쌓였던 탁한 공기를 완전히 내뱉고 싶었다. 출발하는 날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단출한 캐리어를 끌고 탑승권을 받아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마음은 오래간만에 가벼웠고 미지의 여행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마저 들었다. 줄을 서 있는데 옆 통로에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다 나와 부딪혔다. 손에 들고 있던 탑승권과 여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사과와 함께 들려왔다. 고개를 드니 옅은 회색 셔츠를 입은 키가 큰 남자가 이미 몸을 숙여 내 여권과 탑승권을 줍고 있었다. 그는 30대 중후반으로 보였고 인상은 단정하고 부드러웠다. 괜찮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예의상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일어서다가 무심코 내 여권에 적힌 이름을 보고는 다시 내 얼굴을 보았다. 그는 아주 잠깐 놀란 듯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제가 너무 서둘러서요. 죄송합니다, 서진아 씨.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말없이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검색대를 통과하고 대합실 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샀다. 자리를 잡고 앉아 고개를 드니 또 그 회색 셔츠의 남자가 보였다. 그는 내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도 커피가 한 잔 놓여 있었다. 내 시선을 느꼈는지 그가 고개를 들었고 마침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정중하고 담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손에 든 커피잔을 내 쪽으로 살짝 들어 보였다. 마치 아까의 충돌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는 것 같았다. 나도 옅은 미소로 화답하고 시선을 돌려 통유리창 밖으로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보았다.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따스했다. 방송에서 내가 탈 비행기의 탑승 안내가 흘러나왔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 뒤에 은은한 단맛이 남았다. 캐리어 손잡이를 올리고 탑승구를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는 깨끗이 치워진 폐허가, 눈앞에는 곧 이륙할 비행기와 미지이지만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 여행이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